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300m 제곱인 대지의 지하 2층으로 지상 5층으로 소매점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층별 바닥 면적은 각각 250m 제곱으로 동일하고 주차장은 지하 1, 2층에 각각 200m 제곱과 지상 1층에 부속 용도라는 주차장 면적 50m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때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3회는 안 나왔지만 2회 땀 출세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요 용적률 계산 문제도 꼭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자, 먼저 용적률은 어떻게 구하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률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연면적 비율 어떻게 구하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지금 있으면은 다 더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1층 내부에는 주차장 제외해줍니다. 즉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하 2층 빼고 지상 5층이죠. 1층 250, 2층도 250이죠. 3층도 250. 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4층도 250, 자, 5층도 250입니다. 다 더하니까 1250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주차장 면적이 있다고 하네요. 빼기 50 해줍니다. 자, 지하 1, 2층 각각 200m죠. 어차피 지하는 쳐주지 않아요. 자, 그럼 1200이죠. 자, 그럼 이 1200을 어떻게 하냐?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 면적 몇이죠? 300m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나누면은 4죠? 자, 4란 숫자 나왔다. 자, 그럼 바로 400%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GIS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GIS 한번 시험에 어떤 것들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GIS는 뭔가 GPS 같은 느낌 벌써 드시죠? 지리 정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를 보전,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고요. 라일리, 컨버스의 소매 인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 GI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지만 또 어떻게 나오냐? 개별 상점이나 상점과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요하죠. 점, 선, 면 어떤 것들 다루는지 보시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활용한다. 자, 우리 라일리 컨버스의 소매 인력 법칙. 자, 고객에 내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다고 했었죠? GIS도 마찬가지다. 라고 GIS를 위해서 결국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주제도 작성, 공간조회, 버퍼링을 통해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게 기출 문제 공부입니다. 자, 2번. 점포의 고객 대상으로 GCRM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GCRM 너무 의미 가지지 마세요. 지금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도 레이어는 점선, 면을 포함하는 개별 지도 형상을 구성되며 여러 개별 지도 레이어를 활용하여 상권의 오버레이, 중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4번. 지도상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특정 공간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도를 얻는 데이터 및 공간 조회 기능이 있다. 잘 모르시겠죠? 있습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그럼 5번 되겠죠? 자, 5번 되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 꼭 가져가시고요. 자, 5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위상은 어떤 지도 형상, 즉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부터 특정한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면의 형태로 나타난 상권 혹은 영향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관계, 어떤 관계? 공간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상권 혹은 이 영향권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자,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 특정한 거리 내에 포함된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위상이 가지는 것은 이 공간과 공간들, 이런 뭐 객체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공간끼리 연결되니까 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선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 거리에 포함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동선과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요건 정답 바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고차 선호의 법칙. 자, 고차 선호의 법칙은 일단은 없어요.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우리 나머지 내용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단거리 실현, 최단거리로 목적지 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보증 실현의 법칙. 먼저 득을 얻는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 이득이 생기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집합의 법칙. 군중 심리에 의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고 그래. 저기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가는 거죠. 안전중시 법칙. 위험하거나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횡단보도 건너서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지 않겠다. 이 골목길에 있는 상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심리자가 아니죠. 소비자들이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입지 조건의 하나인 고객 유도 시설은 도시형 점포, 교외형 점포, 인스토어형 점포 등 점포 유형별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자, 일반적인 인스토어형 점포의 고객 유도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말 그대로 인스토어형이라는 것의 점포의 고객 유도, 고객을 유도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형이나 교외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로가 잘 돼 있어야겠다 라는, 특히 교외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우리 인스토어형 점포라는 거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도보를 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차장 출입구죠. 자, 주차장 출입구뿐만 아니라 이 출입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객 유도하는데.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5번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간선도로는 누구냐? 교외형입니다. 자, 교외형인 경우에 고객 유도 시설은 뭐가 되냐? 자, 먼저 뭐 대형 소매점이나, 자, 그리고 간선도로의 교차점.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간선도로. 자, 그리고 IC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외형의 고객 유도 시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도시형도 봐야겠죠? 자, 도시형은 개찰구, 역의 개찰구, 그리고 마찬가지 대형 소매점 동일하고요. 교외형이랑. 자, 그리고 교차로. 자, 교차로. 자, 대형 교차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형의 고객 유도 시설에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인스토어형, 교외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 특성에 따라 소매점포 유형을 집시인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업태와 이들 입지 유형 간의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우리 5가지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들 한번 볼게요. 자, 집신성 점포, 중심, 마음 가운데 있죠? 모여 있는 겁니다. 배우지 중심부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예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백화점 집신성 점포 잘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 보겠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단지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가구점, 집재성 점포 연결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산재성 점포 보겠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조금 작아서 분산 입지해야 되는 유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이발소, 뭐 목욕탕, 동네 목욕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3번 보니까 편의점, 산재성 점포 연결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국부적 집중성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종끼리는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좋은데 조금 교외,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 게 유리하다. 자, 종묘점, 석재점, 비료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화훼점 집신성 점포되어 있는데, 자, 아니죠. 화훼점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 뭐가 되어야 된다? 국부적 집중성 입지가 되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구도매점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되는 게 맞겠죠. 화훼점도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우리 공간 균배 원리를 하나 볼게요. 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맨 처음에는 A, B 똑같이 공구를 팔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하다 보니까 A든 B든 누군가 조금 멀리로 가더라.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장사를 안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뭐, 우리가 졌다 딴 데로 가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 공구상들이 뜨문뜨문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공간 균배가 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이 좁고 교통비가 크면은 집심 형태가 나타나고요. 시장이 크고 교통비가 낮으면은 분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애플바움의 유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애플바움이 유추법을 만들었죠. 자, 유추법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규 점포, 내가 A라는 지역에 자, 햄버거집을 낼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 햄버거집 차리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햄버거집이 A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집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자. 여기 고객 얼마나 오고 고객들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객단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햄버거집이 가지고 있는 상권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그럼 내가 A 지역 이쪽에다 차리면은 한번 저 정도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해보는 것이 바로 유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점포에 적용을 해서 한번 내 상권 규모나 매출액을 찾아보는 것도 되지만 기존 점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서술적 방법에 의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유추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관성 있는 예측이 중요하므로 소비자 특성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기보단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이거 벌써 틀린 내용이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유추법이라는 것은 내가 차리려고 하는 그 지역의 특색을 알기 위해 이미 있는 점포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 A 지역의 햄버거 가게 한 달에 500만원 버니까 나는 C 지역에도 차리면 500만원 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부터 5번 내용 한번 또 볼게요. 자, 현재 운영 중인 상업시설 중에서 유사 점포를 선택한다. 유추법이죠. 자, 과거의 경험을 계량한 자료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지만, 자, 이미 있는 점포를 파악하거나 기존 점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시장 요인과 점포 특성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자,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비교 대상 점포들의 특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 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것도 유추법에 대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점포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패턴,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경쟁 상황이 분석 대상과 비슷한 점포를 유사 점포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겠죠. 자, 내가 햄버거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베스트지만 햄버거 가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찾아보냐? 뭐 적어도 뭐 양식을 하는 가게를 비교를 유출을 해본다라는 거. 그래도 내가 햄버거 가게 하려는데 한식집이랑 비교를 해보는 것보다는 양식집이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중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뭐다? 틀려라 라고 만든 문제다. 변별력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올 리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외우실 분들만 외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중심지 체계에 의한 상권 유형 구분에서 전통적인 도심 상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볼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힌트를 좀 찾아봐야겠죠. 중심지 체계다. 자, 중심지. 자, 중심지라는 것은 보통 어느 곳의 중심, 도심, 배후지가 많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통관리사를 공부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도심 상권이다. 도심 상권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 그럼 상권이 도심이라는 거죠.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객 흡인력이 강해 상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흡인력이 강해요. 왜? 도심에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교통의 결절점으로 대중교통에 편리하다. 자, 도심과 중심지의 특징이 뭐죠?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3번. 전통적 도시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자, 우리 전통적이라고 하면 조금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주차 문제는 조금 심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번.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는 적고 유동 인구는 많다. 자, 우리 사람들은 중심지에 많이 살고 있나요? 땅값이 비싸서 교외에 조금 많이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자,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 자, 우리가 도심에 있는 상권에 놀러 갔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백화점을 떠올려 볼게요. 백화점 놀러 갔어요. 살 것만 사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간 김에 구경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보고 하죠. 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편의점을 자주 간다. 편의점도 뭐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러면 편의점 한 번 갔을 때 꼭 살 거 다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나온 거 있나 막 보기도 하겠죠. 자, 근데 편의점은 우리 도심에도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자, 우리 도심 상권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 중심지 도심이다 라고 생각만 해봤을 때 이런 곳에 있는 우리가 스토어에 갔을 때는 체류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억지로 이렇게 제가 끼워 맞추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거. 왜? 우리 중심지랑 지금 도심 상권이라는 단어 두 개를 힌트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아는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있는 흐름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유통관리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현상과 이들을 설명하는 넬슨의 입지 원칙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기억.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술집이나 커피숍이 있다든지 극장과 주위의 식당들이 많이 밀집하는 현상. 자, 그러면은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자, 그러면은 상호 뭔가 도와주는, 서로 도움을 준다. 그죠? 자, 2번, 니은. 기금속 상점들이 떡볶이 가게들이 한 곳에 몰려서 입지함으로 더 큰 집객력을 갖는다. 자, 우리 비슷하다? 모여있자. 자, 비슷하다 모여있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반유인 원칙, 보충 가능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요 내용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자, 도와준다. 자, 그러면 보충 가능성, 동반유인,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도시랑 B 도시가 있어요. 자, 고객이 C 도시가 있습니다. 나는 A 도시를 가야지 했는데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자, 고객이 C에 있어요. A 도시에 백화점이 있네. 저기 가서 가전제품 좀 사겠어 했는데 B 도시에 땡땡 하이마트 말해버렸네요. 자, 하이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하고 B도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하이마트가 뭐다? 고객 차단 원칙에 대해서 잘 지켜버렸다. 손님을 뺏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충 가능 원칙은 2개 이상의 점포가 서로 고객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보충 가능성 원칙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 원칙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셔츠 가게 옆에 넥타이 가게 있다. 자, 서로 도움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 가능성 원칙이 되겠고요. 동반유인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요게 유사업종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헷갈리죠. 자, 그래서 보충 가능성 원칙과 동반유인 원칙만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유사업종 모여 있는 것보다 동반유인 원칙이다. 자, 그럼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래도 나머지도 볼게요. 자,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요. 점포 밀집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나 보충 가능한 점포는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발소, 편의점, 목욕탕, 이런 것들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라 믿습니다. 자, 이 과목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기술이 소매 경영과 소매 상권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것은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일단 빅데이터가 뭔지 알고 계시죠? 자, 내가 봤었던 것, 내가 샀었던 것, 내가 뭐든 구매했었던 것, 이 모든 데이터, 정말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뭘 좋아할지, 고객이 뭘 좋아할지 자동으로 AI가 추천해주는 것을 빅데이터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별적으로 상권 분석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점포 창업자들에게 정부 또는 각종 단체에서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상권 분석 및 입지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매 경영 개선을 돕는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2번 신상품 개발이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매 믹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커피를 좋아한다. 자,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왠지 차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차도 한번 추천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매 믹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 소매 상권 내에서 표적 시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사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핵심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하나의 상권을 지향하는 개별 점포 소유자들의 상권 분석의 필수 도구이지만 복수의 상권에 접근하는 체인 사업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죠. 자, 만일에 하나의 상권을 지향하는 개별 점포의 소유자들. 자, 말 그대로예요. 이 점포들은 하나의 상권만 집중적으로 판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빅데이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팔려고 하는데, 굳이 나는 카메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한 상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다른 선호들을 내가 알고 싶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빅데이터 기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바로 틀려버린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있는 데이터, 이 키워드들을 쏙쏙 뽑아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보기는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유통관리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과목 스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